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 1면부터 31면까지 신문 읽어드리는 남자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 탑기사입니다. 검찰 경남기업 수사 착수했다. 자원외교와 관련한 첫 타깃이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과 관련해서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니 니켈 광산 프로젝트 지분 투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동아일보는 확인했습니다. 서울지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정부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사들여서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지분을 저가로 매각해서 회사에 93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라는 의혹을 검찰이 잡은 건데요. 이 동아일보 1면 기사대로 조금 전 검찰이 경남 기업을 압수수색했다는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1면에 실린 1면 사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2년 3개월 만에 만났는데 이 사진과 표정을 보시고 그 옆에 있는 한국일보 기사 제목을 보시죠. 박과 문 냉랭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의 분위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1면에 실린 1면 탑 기사입니다. 사드, 주변국이 뭐 하면 안 돼? 영향력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 얘기입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까진 자유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어쩌다 저쩌다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겨냥한 거죠. 자, 다음은 경향신문 사이면 기사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사이면에 실린 기사 먼저 사진부터 보실까요? 자, 얼마 전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기를 든 홍준표 경남지사인데 여야 도의원 질의 중에 뭐하고 계신가 했더니 영화 감상하고 계시는 거 딱 포착됐습니다. 어떤 영화, 왜 감상하고 있었는지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사면으로 이동합니다. 친면입니다. 나 어떤 사람이야? 청와대 직원인데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간요 7억을 뜯었습니다.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이고 김 씨에게 접근해서 7억 원 가까이 뜯어낸 혐의로 민모 씨를 경찰이 구속했는데 어떤 사기 수법을 쳤는지 잠시 후 그 수법자를 공개합니다. 자, 다음 서울신문으로 이동하는데요. 서울신문의 사이면입니다. 경남 공무원들. 아까 경남도지사 기사 나왔는데 이번엔 경남 공무원들이 도박, 모텔 출입, 낯뜨거운 일탈을 벌이고 있다.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서 경남도가 자체 감찰을 실시해서 적발된 내용인데 A씨 6급 공무원은요. 출장을 내고 직무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 도박하다가 걸렸고요. 5급 공무원 B군은요.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내연녀와 모텔을 출입하다가 걸렸습니다. 정말 낯뜨거운 일탈 이런 거 근절해야 됩니다. 이런 게 공직기관 부정부패 아닙니까? 국무총리님. 다음 신문입니다. 자, 중앙일보 사이면입니다. 중앙일보 국제면 실린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사진부터 보실까요? 자, 얼굴은 굉장히 아리따운데 몸이 너무 깡말랐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나탈리아 고치의 사진인데요. 고치양, 프랑스가 거식증 4만 명, 너무 마른 모델을 패션쇼에서 퇴출시킨다라는 국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모델 고용 때는요, 벌금 8,900만 원을 징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너무 거식증 여성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다뤄볼 내용은요. 검찰의 사정 당국이 향하고 있는 칼날 끝에 중후회와 영포회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후회는 뭐고 영포회는 뭔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상급식 반대를 선언했던 경남도지사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 의원들의 질의 중에 편안히 앉아서 영화를 감상했던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영화 감상했는지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입니다. 클라라의 회장, 이규태 회장,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죠.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통화 내역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널 망쳐버리겠어. 이 회장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녹취록 저희가 생생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회동 내용을 동정민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회담은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어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 순방 결과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국회에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또 두 분의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자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수출기업 위주가 아닌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강하게 권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중에 좀 생각을 내시면서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결렬을 하겠습니다. 3자 회동 후 이병기 비서실장과 여야 대표는 별도로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3명 모두 공감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관련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자체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인상폭과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표는 정례적으로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이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자, 1시간 50분간의 회동이었습니다. 예상 시간 1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시간 동안 이 세 분이서 진중하게 대화를 오갔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세 분의 3자 회동 뒷이야기랄까요? 네. 어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좀 전해주시죠. 일단 종이 쪼가리 3장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답안지 그리고 메모, 발표문, 종이 쪼가리 3개인데요. 일단 문재인 대표가 단단히 준비를 해갔어요. 그렇죠. 답안지를 써간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답안지인데 쭉 읽고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꼼꼼히 메모를 하셨습니다. 메모를 했고요. 세 번째로 처음으로, 최근 들어는 거의 처음이죠. 대통령과 그 여야 대표 회동의 결과가 이견을 이견대로 뒀고요. 합의한 건 합의한 대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합의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합의문이 내용이 거창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편안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만난 것이 노란노란 얘기한 게 대선 끝나고 2년 3개월 만이라니까 정말 놀랄 노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와의 대화 중에 한 번 활짝 웃었고 2번 움찔했다. 오늘 동아일보 기자가 그 모습을 묘사했는데 언제 웃었고 언제 움찔했습니까? 김현미 의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비서실장인데요. 이렇게 전언을 했네요. 경제 실패하셨습니다. 움찔. 예.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공약 파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움찔. 그러면서 메모는 꿋꿋이 하고 계셨다고 그러고요. 근데 주변에 그 비서실장들이 배석했잖아요. 대변인들하고. 그분들이 다 이렇게 긴장할 정도로 쫙 째려보셨나? 근데 움찔하셨다고 그러고요. 문재인 대표가 통일대박과 관련된 걸 언급을 하니까 또 그때는 활짝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냉랭한 분위기라고 아까 전언하셨는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요. 서로 그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만족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 이 3명의 3자 회동 때의 표정을 저희가 엿봤습니다. 이 표정에서 세 분의 역할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보시죠. 자, 정성희 위원님.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진지하게 잘 경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데 꼼꼼히 준비해온 내용을 박 대통령이 잘 들으면서 꼼꼼하게 이 메모를 하고 또 일일이 답변까지 해주셔서 문재인 대표도 일일이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했고 김무성 대표는 어제 별 말은 없었지만 중재하려고 좀 노력을 해서 나름 역할을 했다 만족하고 있는 표정인데 이 세 분의 표정 보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국민들로서는 여야 입장차가 어떻든 간에 세 분이 같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인식차가 있었지만 충돌보다는 접점을 찾으려고 했다. 그리고 우리 동아일보 사설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기지만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그 불통 논란에 대해서 일단은 세 분이 모여서 한 예. 거에 대해서 불통 논란을 좀 불식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재인 그 대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경제 활성화나 동력 파괴에 대해서 예. 자기 할 말을 충분히 하고서 나와서 대통령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존재감을 확인시켰고 예. 또 김무성 대표는 그 중간에서 두 분이 굉장히 긴장할 때마다 상당히 들어가서 유머 코드를 발휘하면서 예. 분위기를 좀 안정시키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영환 의원님, 이 네. 정치 뒷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정치부 기자 못지않게. 영수회담, 어제는 삼자회동이었습니다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날 때 사실은 야당 대표가 준비해온 내용 들면서 막 큰 소리 치고 할 말만 하고 나가는 게 여지껏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문재인 대표도 좀 젠틀하게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성의를 보였다. 어떻습니까? 이제 회담 두 파트가 있지요. 예. 첫째 이제 공개 파트.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부분은 공개 파트 모두 발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어떤 이야기했는지는 사실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죠. 예. 근데 전 어제 공개 파트는 나름대로 부드럽겠는데 역시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본래는 부드러운 분입니다. 예. 근데 야당 다음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야성. 그렇죠. 예. 뭐 공약을 파괴했다, 아까 움찔했다는 경제는 실패했다. 돌직구를 날렸어요. 근데 그 문재인의 멘트는 돌직구.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소리입니다. 예. 자, 내 지지자 여러분, 나 이렇게 강하게 나서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도 사실 저는 좀 강했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은 회담을 처음 하는데 공약 파괴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제 안 되고 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공약 파겠다 본다라고 했더라면 대화가 될 텐데 돌직구를 예. 날린 거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영삼 당시 야당 총재가 회담을 했어요. 만났을 때. 끝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지지자들이 야 YS 김영삼이 박정희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야합하고 왔다. 돈 받아 먹었다. 예.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은 굉장히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옛날 이해창 총재도 김대중 대통령 만나가지고는 보수 인사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쏘아붙이고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이 약간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내가 야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뭐 현재 다른 당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신데 젠틀하게. 아마 어찌됐든 공동 발표문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소득입니다. 소득이다. 그런데 공동 발표문을 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빠져나가고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이병기 비서실장이 모여가지고 뭘 발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고. 내용보다는 국민들은 발표된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1시간 걸렸다는 것은 어제 회담은 순조롭지는 않았다. 예.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젠틀했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싶은 게 그전에 김한길 대표와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대화는 어쩔 예. 수 없이.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박 대통령이 이래서 정무특보가 부질없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제 대화라는 게 사실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는 건데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와서 야당의 입장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좀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정무특보를 임명해서 하는 것보다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 3자 회동 이후에 청와대도 그렇고 야당에서 그렇고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례화하자, 상시화하자라는 얘기까지 오고 갔다고 하니까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의 행보를 국민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라고 말한 데에 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돌직구 신문 확인하시죠. 자, 집권 3년차 승부수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된다. 근데 풀 센텐스 전체 문장을 보면은 정승희 위원님 어떤 말이었습니까? 박 대통령이 어저께 매주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있죠. 예.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예.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한다. 역시 뿌리에서 덩어리로 더 들어갔어요.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정부패 척결에 예. 정부적 역량을 결집해달라. 그리고 또 이제 이완구 총리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국무총리께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부패 청산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해주시라. 예. 그러니까 이제 대국민을 통해서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려고 하셨고 또 총리의 그 부패와의 전면전에 대해서 완전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박용진 대변인 앉아 계시지만 야당의 전 대변인 중에서 역대 대변인 중에서 독특한 표현 가장 잘하기로 소문난 말 잘하는 대변인 중 한 분이신데 뭘 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아, 예.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덩어리를 드러나야 된다라는 박 대통령의 이 표현 문학적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이지만 그림을 그린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가장 전달력이 있는 얘기고. 아, 좋은 표현이었다. 예, 그리고 무언가 발본색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들어요. 얘기를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신. 근데 발본색원은 총리 담화문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렇죠. 발본색원보다는 훨씬 더 강도 있고 그리고 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손톱 및 가시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때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써주는 거다. 써주는 아니면 거다. 본인이 직접 하는 거다. 직접 쓰는 거다.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신 김한길 대표가 예. 그때 우다다닥 하고서 이제 헤어졌잖아요. 청와대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메모를 다 하더라고. 아, 김 대표가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전할 때, 예. 보좌진들한테 전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걸 다 적더라고. 대통령이. 그리고 미리 작성해 온 것도 하나씩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써주는 건 아닌가 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대통령이 어쨌든 누가 써주더라도요. 대통령이 예. 기본적으로 자기의 표현, 자기 입에 맞는 걸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손톱 밑 가시라든지 단두대라든지 좀 세고 확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는 걸로는 아주 성공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자는데 이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엿보이는 어제 표현이었습니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덩어리를 드러내겠다. 그래서일까요? 조금 전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검찰의 사정 칼날이 여러 곳의 기업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우회와 영포회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중우회는 뭐고요? 영포회는 또 뭡니까? 먼저 영포에는 과거 MB 정권 시절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예. 포항 옆에 영일, 요즘 포항에 포함됐습니다. 영일군, 그다음에 포항시 예. 출신의 뭐 정치계라든지 경제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다.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 향후회 같은 모임이죠. 그런데 예. 이제 과거 MB, 그러니까 MB 대통령과 그 형인 이상득 씨 두 분 다 포항 영일 출신 아니시죠? 영포라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영포라인이 굉장히 힘을 발휘했다.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은 포항 제철 어디 있습니까? 포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포라인이 포항 제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인사권부터 비롯해서 각종 포항 제철의 하청업체 예. 건들 수주를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포의 핵심이라고 했던 것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식경제부 차관과 친했던 기업이 포철에서 인수할 때 우리가 어제도 많이 나왔었죠. 성진지오텍과 예. 아주 친분이 많은 그런 기업이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영포회가 포스코 수사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럼 이제 중후회는 뭐냐? 중우회는 또 뭐냐? 자, 중후회는 그 포스코 전직 임원들의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전직 포스코 회장부터 시작해서 전직 사장들 모두 모임인데 현재 한 216명이 회원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중후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오비들이. 네, 그리고 회장을 선출할 때 무슨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예. 또 무슨 신규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예. 문제는 포스코가 보통 우리나라 다른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처럼 오너가 있는 집안, 한 집안에서 잡고 있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너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또 포스코로부터
하청을 받습니다. 부를 축적합니다. 이런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영일, 영포회와 중의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 사정 당국의 수사의 초점이 비리의 마지막을 이쪽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지금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예, 박준희 대변인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금 드러나는 것에 따르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베트남에서 조성을 했는데 네. 포스코 자체에서 감찰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도부, 그러니까 포스코의 경영진 측에서 이것을 묵살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네. 부정부패가 있으면 그 기업을 수사하는 것이 맞지만 네. 사정당국의 칼날이 영포회와 중후회 그리고 그 뒤에는 특정한 전 정권을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맞습니까? 지금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 덩어리. 그게 뭘까? 뭘 얘기하셨을까? 거기에 만일에 전 정권이 연계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 뿌리가 전 정권에 연계됐고 전 정권은 우리 정권이고 우리 정권은 우리가 남이 가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좀 일정하게 좀 선을 긋겠다 하면 뿌리까지 드러내지 못하면 그 이른바 뭐 암덩어리 이런 비리 덩어리 이런 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야말로 발본색원이라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논란이 있어요. 벌써 이제 뭐 그 친이계 좌장이라고 하는 이재호 의원이 발끈했잖아요. 예. 당신부터 엎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완구 총리의 그 말씀처럼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따르더라도 모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 말씀에 맞게 드러내야죠. 지금 말한 대로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지분의 5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사실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예.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추사를 하다 보니까 그 뿌리가 영포회나 어디 중후회에 닿아 있으면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뒤진다. 예.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부실기업 뭐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1,600%나 되는 성진 지오텍 인수함과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나 인도네시아에서 100억대의 비자금이 나타나서 그 돈이 어디 갔냐? 그 돈이 나와서 뭐 정준환 회장한테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됐지만 현재 나온 걸로 보면은 그 자금이 대부분 베트남 현지에 그런데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얽어매가지고 전 정권과 연결해서 억지로 파고 들어가서 이 프레임이라 그러나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 정권을 보호하고 안역을 쳐놔서 전체 국민들이 이거는 사정을 위한 사정, 이게 그 지난 정권과 이전 정권의 선긋기를 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다 이런 뒷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의 진정성과 열정이 없다라는 표현을 기자들 사이에서 쓰는데 그걸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왜 이런 수사들을 할 때마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고 언론에서 마치 전 정권을 해서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일반인이 만약에 분유를 훔쳤어요. 분유값이 없어서. 그랬을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데 이런 수사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더니 친이계 자장이 당신부터 옷 벗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도덕성이 문제가 된 것이고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비리가 의혹이 있어서 밝혀졌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뿌리 뽑아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뭐 전 정권을 향해서 했다는 거는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좀 더 나서서 오히려 연루된 사람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다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권력은 검찰권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이 세다는 것은 검찰권에 대한 영향의 행사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나 KT 같은 이른바 대기업이지만 국가에 영향이 미치는 기업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대 정권을 본다면 그때는 사실 뭐 우연인 것처럼 봤지만 일정한 틀은 있습니다. 집권 한 3년 차 정도 되면은 권력이 누수가 생깁니다. 이제 뭐 미래 권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그때 권력이 현재 공무원들 군기 잡고 재계 군기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군기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3년 차, MB 정권 때도 집권 3년 차에 한번
잡았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한번 해가지고 크게 한번 사정을 했었죠.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도 집권 3년 차가 되니까 현대, 삼성 잡아넣습니다. 예. 근데 정몽구 회장도 쉽게 말해서 국립대학 갔다 왔었지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있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 전에 DJ 정권이나 YS 정권 때는 집권 1년 차부터 막 몰아붙였습니다. 예. 왜냐? YS 정권 때는 집권 1년 차에 하나의 척결, 막 군사 독재 정권의 잔재를 척결한다는 명분하에 막 사정을 몰아쳤고요. DJ 때는 외환위기 직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정을 몰아붙였지요. 그래서 역대 정권은 검찰권 행사를 통한 군기잡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이 저는 그러게 아니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사회에 뿌리법 박혀있는 그런 부정부패, 또 그것을 잡아서 투명성을 높이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혹여나 어떤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춰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번 검찰 조사 그 점을 굉장히 유의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이 검찰의 사정 칼날이 과연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음 뉴스인데요. 대한민국 국방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주변국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마라. 손효주 기자가 이 뉴스 취재했습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외교부에서 진행된 한미 고위급 협의를 마친 직후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유첸차오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를 겨냥한 겁니다. Well, I find it curious that a third country would presume to make strong representations about a security system. 특히 러셀 차관보는 중국의 태도를 기이하다고 표현하며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한국이 결정할 주권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던 국방부도 처음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의 입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듯 사드 배치는 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주도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가 중국을 향해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사드 배치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효주입니다. 자, 보십시오. 중국 차관보가 한국을 찾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미국 차관보가 아예 안 되겠다, 우리도 한국 가자. 명분은 뭐로 갈까요? 리포트 안녕한지 명분을 해서 미국 차관보까지 딱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흠하고 사드와 AIIB 문제를 놓고 서로 중국은 미국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국방부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사드 문제와 관해서 한국의 국방 안보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지 주변국이 한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것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 문제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말은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중국을 향해 겨냥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과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될 외교부는 빠지고 국방부에서 우리 현안이니까 국방부가 나섰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일이다. 우리 국방에 관한 일이다. 외교 사안이 아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 대변인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센 멘트입니다. 저 정도면 아주 센 멘트를 했죠. 물론 이제 류첸차오 차관보가 제가 보기엔 일개 차관보가 한국에서 굉장히 설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중국 차관보가 일단 설쳤어. 설쳤어요. 사실 예. 일개 차관보가 와가지고 기자들을 만나서 말 막 뱉었으면 사실 외교관은요. 외교 협상하지 타국의 기자를 상대로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 말 하나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자를 상대로 뱉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의도선을 가지고
상당히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죠. 중국의 일개 차관보가 와가지고 뭐 우리 말해요. 정부에 이래라 말해라. 그랬더니 예. 우리 정부에서 반격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국방부 대변인 내서서 찔렀지요. 그래서 아주 전 시원했어요. 사실 이번에. 통쾌했다. 네,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교부는 뭐 뒤로 달려면 되는 것이죠. 뭐 야 국방부는 국방부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가 정치입니다. 국가 외교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드 문제든 뭐 AIIB, 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우리 국익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두 문제 있어요. 자꾸 우리는 이제 언론의 불만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중국 눈치 보느냐, 미국 눈치 보느냐. 미국과 중국이 압력 넣으러 왔다는데 또 역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우리한테 아바로 온 적도 있습니다.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야 제발 사드 좀 배치하지 말아줘. 미국은 제발 AIB 가입하지 말아줘.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의 나름에 따라서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중국 무슨 헛소리야. 안 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미국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당당함을 이번 외교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방부 잘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이 오늘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을 칭찬했어요. 저 친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은 그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래? 그리고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면 어떡할래? 이 문제를 던졌을 때 우리 국방부나 우리 외교부나 이 정부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기대해요. 그게 안 되고 갑자기 뭐 미국 형님도 왔다 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시원할 수 있지만 그 뒷감 다 못하면 이거는 오히려 우스운꼴이 될 수 있으니까 전략적 모호성 요거 폐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드 문제가. AIIB도 사실은 2년이나 된 의제예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모호하게 했는지 아니면 손 놓고 놀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드 배치했다가 중국이 발끈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국을 잘 단돌이라 말이 이상하고 중국을 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향을 가져주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도 반대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닭이냐 달걀이냐 하는 문제 같은데 왜냐하면 사드를 우리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의 핵심은 북한 핵 때문이거든요. 북한 핵이죠. 북한 핵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논점이 사라지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하라 얘기를 하면 이게 이 논리는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과 그때 말한 대로 중국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하는. 중국 할아비가 와도 안 된다. 그때 소개해드렸지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든든하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안영환 전 의원의 이 분석대로 중국의 일개 차관보가 와서 설치됐는데 그거 참 안 입고 왔는데 국방부가 한 방 잘 먹여서 시원한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겠죠.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클라라와 클라라의 회장님 이규태 회장 간의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희 채널A에서 방산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태 회장과 또 이규태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연예정보회사죠. 연예정보소속사. 이 소속 클라라 씨와의 전화 녹취를 저희 채널A에서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요. 그간에 알려졌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죠.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전화 녹취입니다.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내가 중앙정보부에서 부총장을 한 부에 있었고 그래서 내가 싸우지 들으면 내가 누가 지겠냐고. 내가 화가 나면 누가 뭐를 얻을 수 있겠냐. 화나시면 안 된다. 위에서 돈 쓸 걸 너를 망친데 돈 쓴단 말이야 내가. 그거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알아요. 몰라요. 이거 내 친구 알아? 내하고 안 하겠다고 마지막 결정 지고 내가 하루 만에 다 끝냈잖아. 방송 다 막았잖아. 그거 안 됐잖아 이게. 그 얘기라는 거야. 내가 마음 먹으면 니는 지금 몰라.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몰라. 네가 움직이고 네가 카톡 보낸 거 네가 다른 전화로 해도 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 자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자꾸 나도 소리를 하죠. 자, 배승희 변호사님. 종전에는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연예인 클라라가 거짓말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 채널A 단독 녹취록을 들으니까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향해서 내가 마음먹으면 너 끝낼 수도 있어.
너가 무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다 알 수 있어. 너를 끝낼 수도 있어.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근데 그 전에 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을 때는 사실 이 자리에서 이규태 회장이 굉장히 젠틀하고 클라라의 어떤 희화적인 발언에 있어서 그냥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아마 클라라 씨가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녹음 상태를 보면 클라라 씨 목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걸 보면요. 그런 걸 보면 이규태 회장이 그러니까 클라라 씨도 없는 얘기를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규태 회장도 지금 시대에 저런 협박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럽고 저 녹취록을 들었을 때 참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 씨를 협박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까? 저거는 협박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예, 네. 사실은 저 이규태 회장이 일광공영 이 무기중개업체 회장입니다. 방산비리로 인해서 무기중개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국고를 개인 혐의로 탈루했다는 혐의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들어보면 아까 제가 보기에는 협박이 맞고요. 근데 이제 60대 회장이 이제 어린 연애 손녀뻘은 조금 더 딸뻘 적어된 한 사람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갑질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근데 발언하는 거 보면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내가 예. 법을 알고 내가 맘만 먹으면 너 다 망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시중에 시정 잡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협박하듯이 하는 그 살아온 어떤 그 인생 자체가 이 사람이 참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런 거와 달리 굉장히 좀 잘못 살아오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예. 확 주네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자세로 평생 사업도 해오시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의 일단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널 망치는데 내가 돈을 다 쓸 수 있다. 지금 이런 워딩도 있거든요. 아니 이게 처음에 이규태 회장 구속되고 화다닥 지금 막 그 사정기관을 덮쳤을 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만만치 않을 걸. 이 수사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이 수사를 대비해서 저 양반이 엄청난 비밀주의 자료 같은 거 다 치워놓고 이랬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전직 기자가. 근데 지금 저 들으니까 저 얘기는 상대가 클라라가 아니라 사정기관을 향해서 내가 힘도 있고 법도 알고 어디다 덤벼 지금 이런 얘기로 만일에 바꿔놔도 충분히 될 만한 그러니까 예. 저 정도의 사람을 상대로 지금 사정기관이 덤볐으니까 부탁하는데요. 방산비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고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비리 덩어리 잘 드러내는데 이규태 회장이 저만큼 자신감이 있고 자기 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백과 배경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지금 순식간에 이 녹취록이 지나가서 못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가 무슨 문자를 했는지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시죠.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한국에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들으면 내가 누가 지겠냐고 내가 받아나면 너가 뭐를 얻을 수 있겠냐 받으시면 안 되죠. 위에서 돈 쓸 걸 너를 망친데 돈 쓴단 말이야 내가 그거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알아요. 뭐라는 거야 이거 내 친구 알아? 내하고 안 하겠다고 마지막 결정 지고 내가 하루 만에 다 끝냈잖아 방송 다 막았잖아 그거 안 됐잖아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마음 먹으면 너는 지금 몰라 내가 누군지를 네가 몰라 네가 움직이고 네가 카톡 보낸 거 네가 다른 전화번호 해갖고 해도 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자꾸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왜 자꾸 나를 속이냐고 자, 저 녹취록에 따르면요. 이규태 회장이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넌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가 카톡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알 수 있어. 막대한 어떤 정보기관을 등에 업은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저 발언으로 추측컨대 무기중개 과정에서 정부 돈을 빼돌리는데 저 힘을 막강한 힘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요. 저는 넌 누군지 몰라 했는데 이제 많은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예. 별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정말 별별 없군요. 제가 듣기에는. 예. 첫째, 저 양반 중앙정보부는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경찰 몇 년 하다가 사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아주 우리가 나중에 아이템 다룰 수 있는 모 전 우체국장이 청와대 사칭한과 같은 이야기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룹의 회장이란 분이 말도 안 되는 중앙정보 지금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지금 국정원이죠. 국정원 직원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또 국정을 사칭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게다가 그 어린 연예인들을 상대로 너의 뭐 글 쓴 것도 뭐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제가 보면은 저 정도의 사회 계층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너 쉽게 간단하게 제압을 하죠. 속된 말로. 그런데 예. 한 거 보니까는 수준이 굉장히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연예인과 싸우고 뭐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본인한테는 클라라가 자기 소속사에 큰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하수다. 그리고 지금 일광공영도 전체 무기 업계에 가서 큰 회사 많다. 5위 정도 회사입니다. 예. 1, 2를 다룬 메이저급의 메이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워낙 무리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문제가 된 거고요. 제가 보니까 클라라 이걸 보면서 역시 무리하게 사업을 해왔던 틀이 형태가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저 클라라를 제압하는 방법도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거 아닙니까? 예. 저런 무리수가 사업에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거죠. 한 가지 궁금한 건요, 배 변호사님. 경찰은 이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클라라 씨와 클라라 씨의 아버지를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그럼 좀 이젠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공동 공갈로 협박죄로 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공개됨으로써 좀 애매해지게 된 것 같아요. 애매해졌죠. 네, 오히려 지금 이규태 회장도 협박죄로 같이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왔는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클라라 씨도 이것을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클라라 씨가 언론에 공개한 건 아닙니다. 카톡 채널 A가 네. 단독으로 입수한 거죠. 그리고 뭐 노치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 있었던 정황을 보자면 이것이 어떻게든 두 분 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 뭐 한쪽 편만 들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규태 회장이 더 잘못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규태 회장과 이 클라라 씨 간의 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시죠.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신문 속 사람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신사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신사동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이른바 영화감상 홍준표입니다. 아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박윤진 대변인. 예. 그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이게, 사진 한번 비춰줘 보세요. 예. 그 사진 보시면, 이게 한 분이 앉아있으니까 홍준표 지사라는 걸 알죠. 예. 여러 명 있었으면 못 찾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분 탈모가 심하시다. 전 뜻밖으로 그게 눈에 띄는데, 예. 고민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아이들 무상급식은 끊어놓고,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라고 그런 말씀하셨던 분이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도정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듣는 둥 마는 둥 무슨 영화의 예고편을 떡하니 감상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 모습이 예. 질의를 듣는 모습이 아니고 네. 영화 예고편을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는 수첩을, 예. 누군가는 이제 카톡을, 또 누군가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누군가는 누드 사진을.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서로 보다가 들통난 경우가 많은데 저분은 아예 떡하니 예. 모니터에 이렇게 띄워놓고 저렇게 보는 참 대단하고 간도 크고 탈모도 심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탈모 얘기는 좀 개인적인 아니, 고민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언젠가 또 벗겨줄 수도 있어요, 아니 대변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 홍준표 지사가 예전에 정치인 할 때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예. 여러 가지 교정도 하시고 뭐 많이 하셨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사실은 지금 언론의 한가운데, 뉴스의 한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자체 수장 중 유일하게 경남도는 무상급식 안 하겠다. 단호하게 무상급식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와 또 선별적 복지 사이에 논란의 한 중심에 선 가운데 이번에 영화 보는 모습이 딱 걸렸는데 그 영화 보는 모습이요.
정성희 위원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던 순간인데 지금 이제 아쉬워요. 그 홍준표 지사 저도 칼럼을 썼습니다만 어떤 반 포퓰리스트적인 그 어떤 무상급식에서 선별급식으로 전환하는 큰 의제를 내거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대중의 어떤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그런 행보인데 저런 모습은 굉장히 좀 그런 거에 그런 어떤 메시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경솔하고 예. 그다음에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중에도 뭐 톡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를 보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서 하는 장관이나 예. 총리가 이러지는 않거든요. 예. 굉장히 그 대범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너희는 떠들어라.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하는 예.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정치인으로서의 이렇게 어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아니면 잘 아시잖아요. 딱 국회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무수히 많은 사진 기자들이 널 보고 있어. 이거는 잘 알 텐데 홍준표 지사는 좀 이제 통이 크시네요. 통이 크다. 예. 사실 화면이 크니까 금방 노출되지요. 그럼요. 네, 특히 이제 도지사 하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도지사는 모든 거기에 나와 있는 기자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다 영화를, 그것도 무슨 뉴스 기사도 아니고 또 뭐 개인적 이메일 체크하는, 그건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을 때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떡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배짱이 좋으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홍준표 지사가 여권의 후보들 가운데서는 거의 지금 유일하게 대권 선언을 한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난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대권 나가겠다, 준비하겠다. 그런데 그 후로 이제 무상급식도 하고 지금 전국적인 뉴스 메이커가 된 건 맞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 시장들이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게 굉장히 큽니다. 왜? 예.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국가의 지도자급이 되려면은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나는 중앙인물이야.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지방의 시도지사가 그걸 하는 순간 시도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잘하는 시도지사 일을 하지 않고 말이야. 왜 자꾸 중앙정치 기웃거려? 땅콩꾼이. 것이, 그렇죠. 예. 거기에 항상 중간에서 이제 끼인 게 이제 그런 자기의 갈망과 희망과 현실과의 괴리감.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는 가끔 트위터 정치를 많이 하죠. 예. 중앙 정치에 대해서 트위터에 글을 띄워놓고 내 의견 이렇다. 그럼 이제 언론이 받아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무상급식 통해서 한번 크게 한 방 했는데, 정치인들 언론에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그래도 같습니다. 떴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 사진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홍준표 지사가 어떤 영화를 봤길래,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길래 이 정말로 시급한 와중에 그 영화 예고편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본 그 영화 장수성애입니다. 예고편 저희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구야 시끄럽게 벌써라는 거야. 자동차는 빼. 김성채 씨, 밥 한 번 사세요. 구경. 자, 이 장수상이라는 여인인데 시니어들의 로맨틱한 그런 사랑과 좌충우돌하는 상황을 다룬 굉장히 휴먼 코미디 영화예요.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웰메이드 코믹 영화인데 홍준표 지사도 이 영화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쁩니다. 그건 딴 데서 관심을 가지셔야죠. 도정 질의하는 그 순간에 저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자들 대단해요. 영화 보고 있는 거 뭔지를 또 알아가지고 다 알아내서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요즘은 다 걸리는데, 그러면 홍준표 도지사가 전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 때 홍준표 대표의 비서관 출신이었던 배승희 변호사님, 그 당시 사시 패스하고 나서 홍준표 의원실에서 이제 비서로 있었는데, 비서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뭐 돌직구를 던질 수가 없으니까 경향신문에 난 글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저러라고 뽑은 게 아닐 텐데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예. 저도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보고 있는데 참 교육감이 모른다고 하면서 교육감 얘기 안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할 말 없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내 말이 맞다. 이러시는데 결국 의회 나가서도 의회 얘기 듣지 않고 저렇게 영화 보시니까 참 답답하고 솔직히 불통의 아이콘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정성희 의원님, 전직 비서가 이 정도 품평을 할 정도면 상황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인데, 홍 지사가 보기에는 아니, 그 영화 예고편 한번 본 것 같고 너무 날 몰아세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제가 누드 사진보다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되게 그런 의원들은 이렇게 방어를 해줬어요. 예. 아니, 애도 공부하다 보면은 음악도 듣는 거고, 예. 뭐 가서 물도 마시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고정 질의하고 그럴 수만 있느냐. 예. 뭐 그렇게 하면서 많이 옹호를 해줬는데, 홍 기사도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지금 도의회는 이제 여당 야당이 다 있지만 똑같은 소리 할 테니까 예. 뭐 조금 내가 뭐 다른 데 해도 뭐 상관없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시겠지만 저기서는 사실 발가벗는다는 게 거의 카메라와 기자들과 도의원과 다 적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는 저라도 그랬습니다. 여기 방송 카메라 있으니까 저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데서 다른 짓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멘탈이고 대단한 그런 배짱이다. 배짱이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것은 공인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 하나의 문제, 해프닝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보이는 홍준표 스타일, 예. 홍준표의 그 분석적인 불통 스타일, 그것이 앞으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또 대권을 꿈꾸는 예.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의 스타일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분이 2012년쯤이든가요. 그때 뭐 방송국에 가서 야, 방송하러 왔어 이랬는데, 예를 들면 채널A에 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채널A에 이제 경비를 보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나를 못 알아봤다 이겁니다. 화가 나서 니까지 게 뭔데, 경비 너 니네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야, 경비 따위는 비켜, 이런 막말을 늘어놓으시는 바람에 예. 혼옥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저희 회사는 아니고 다른 회사죠. 예. 그분이 경비원의 아들이다. 예. 라고 본인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경비원의 아들이 경비원에게 막말을 한 걸로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이분이 또 최근에 무상 급식을 이렇게 걷어차서 주목을 받고 나더니 무상 보육도 필요 없다. 예. 근데 이건 대통령의 공약이거든요. 그렇죠. 저출산의 사회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무상 보육으로 해서 아이들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말씀은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여성이 너무 사회적 지위가 상승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온 여성들을 지금 분개케 하고 계세요. 예. 오늘 문재인 대표 만나십니다. 문 대표님께서는 홍 지사께서 혹시 다른 동영상 보시지 않나 잘 봐가시면서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예, 말한 대로 오늘 또 하나의 뉴스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오늘은 홍준표 지사를 만나는 다소 행보가 좀 굉장히 독특한 행보를 하는데, 이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돼서 아마 두 분이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지사도 본인이 이 선언한 정치적 결단에 뭐랄까 좀 잿가루를 뿌리는 그런 행동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도 듭니다. 자, 신사동 그 사람 저희 보고 있습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갑니다. 자,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은 나경원 의원이네요. 나경원 의원이 미인인 것은 뭐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중국의 차관보가 안 의원님 아까 저 차관보 건방지다고 했었는데 이게 차관보. 나 의원에게 미인이시다. 그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 무슨 류첸차오 중국 뭐 차관보 중국의 뭐 부장조리급인데 아무튼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다닙니다. 언론에 예. 많이 나오네요. 이제 류첸차오 중국 차관보가 나경원 의원 현재 국회 외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방문을 해서 저기 이제 외통위원장실입니다. 지금 방을 보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류 차관보가 한 이야기가 저희 둘이 그러니까 두 사람도 대변인 출신이다 이거 류첸차오가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대변인 출신이니까 함께 브리핑을 하면은 기자들이 아마 위원장님을 자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 다음 멘트가 문제된 겁니다. 미인이시니까. 나경원 의원이 미인이시니까. 중국에서도 미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인기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러니까 뭐 나경원 위원장은 뭐 방문해서 감사하다 이제 이런 덕담을 했겠죠. 이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 옆에 배석했던 사람들이 야 어떻게 미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뭐 덕담으로 한다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근데 나경원 본인은 내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이 보도의 가장 큰 승자는 누굴까요? 나경원 의원. 아니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뭐 예. 본인이 미인이라는 이야기 들어 좋고 예. 언론에 나와서 좋고 아주 꼭 먹고 다 먹고 다는 셈이죠. 네. 아니, 저는 근데 헷갈리는 게, 이 중국 차관보가 나경원 의원에게 미인이시네요라고 한 말을 두고서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각국의 외교적 수장대 수장으로 만난 자리에서 외교수장으로 보지 않고 여성으로 본 거냐? 이거 외교적 결례다라는 얘기도 뭐 이해가 되고, 또 한편은 미인에게 미인이라고 말한 게 뭐 틀린 말이냐? 덕담이지. 그 말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 미인 한 분 계시죠? 한 분이요? 외교적 결례. 이거는 제가 배승 변호사님 결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정성희 위원님. 미인이시네요. 일단 저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나이 50 넘어서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랑 같은 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그 성희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그 의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그것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옆에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기분이 뭐 나쁘지 않고 좋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저런 문제는 옆에서 예. 누군가가 코멘트하거나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닌 아니다.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논설위원이나 무슨 자격으로 나갔는데 돌직구쇼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신경은 안 쓰고 무슨 예.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서 화장이 잘 안 떴다. 예. 옷이 좀 그렇다 얘기를 하면은 또 나와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말이나 이런 예. 거에 좀 집중을 해줘야지 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요즘 그게 고민이시군요. 그거보다는 예. 열국여시 이런 그 코멘트는 본인이 받아들이는 예. 생각에 달린 문제지 예. 옆에서 얘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예. 하고 싶은 겁니다. 돌직구쇼의 미인 한 명은 정성희 위원이고, 돌직구쇼의 미녀 변호사는 배승희 변호사님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미남이시네요라고 대답을 했다면 일단 표정 좀 푸시고.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냥 미인이시네요 하니까 늘 듣던 소리인데 이런 걸 또 하시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니까 옆에 예. 있는 사람들이 이거 결례 아니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것을 좀 덕담으로 넘기는 여유가 있었다면 미남이시네요라고 한마디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좀 그러지 않을까? 근데 류천 차오 차관보는 그 말 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박용 대변인. 남자다우시다 이러면 네, 그게 낫죠. 미인에게 미인이라고 말하면 그건 뭐 결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미인이 아닌데 미인이라고 말하면 그건 결례일 수도 저도 그게 참 헷갈려요.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저 사실 배가 좀 나왔어요. 예. 그런데 저 배 나온 사람한테 아니 뭐 몸이 굉장히 근육질이시고 호리호리 하시는데 그러면 저 지금 나를 약 올리는 얘기인지 약 올리는 거죠. 살 빼라 예? 약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올리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가끔 왜 배를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착한 거짓말이죠, 그게. 예. 근데 나경원 의원, 나경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러니까 미인인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죠. 미인인 걸 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조윤선 의원이 더 예쁘냐, 나경원 의원이 더 예쁘냐를 놓고 그 두 사람 상당히 신경 쓸 거예요. 두 분이서도 상당히 신경 쓴다더라. 그러니까 중국의 그 차관보가 얘기한 것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배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늘 듣던 소리 그런 얘기죠. 예, 이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사동 그 사람, 신문 속 사람 동향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자, 전직 우체국장이 이번에는 올랐는데 이 우체국장이 배승희 변호사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네. 이 전직 우체국장이 동네 헬스클럽에서 어떤 사업가를 만나서 사업가한테 내가 내년 6월이면 국회의원한테 스카웃이 돼서 청와대 소속 정보 담당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근데 이거를 사업가들이 들으면 굉장히 귀가 솔깃하거든요. 예. 왠지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새벽에 운동도 같이 하고 식사 대접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가 이 사기꾼이 청와대 안에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으니까 초기 임대료로 1,500만 원을 좀 빌려달라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는 좀 빌려줄만 하잖아요. 1,500만 원. 그래서 빌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 사업가가 사기의 위기를 맞자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인맥을 통해서 좀 사업을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또 군 최고급 장성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예. 또 만나는 장소가 세종로 정부청사 주변의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속인 거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점 더 돈을 갖다 주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갖다 줄 돈이 없어지자 이 매형에게 손을 빌리게 된 거예요. 이 돈을 갖다 준 사람이. 예. 근데 이게 계속된 돈 요구에 매형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데 돈을 갖다 주느냐. 그래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뭐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 매형이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다 하고 청와대에다 민원을 넣었나 봐요. 어허. 그런데 근무 직원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거죠. 그러자마자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사기범도 참 사기칠 때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예. 상대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한 것이고 또 이 피해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 기대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과 편법의 만남이 결국 사기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명쾌하게 분석 잘했습니다. 불법과 편법의 만남이다. 네. 근데 궁금한 것은 이 전직 우체국장이 왜 이 같은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분도 사실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체국장이. 네, 예. 빚을 갚느라 생활비가 쪼들리니까 한 번 속였는데 두 번 속이긴 쉽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돈을 받아간 것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씁쓸한 단면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나 안기부 출신이야. 이 예전에 이 협박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 청와대 출신이야. 나 국정원과 연계해서 당신 사업 뒷받침해줄게. 7억만 줘봐. 이 사기에 또 넘어간 건데 이런 사칭 사건들이 심상치 않게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사칭한 어떤 직업을 보니까 우리 사회 어디가 갑질을 많이 하는지가 싹 드러나네요. 예. 국회의원 안다, 군 장성 안다, 마사회장 안다, 이명박 대통령 처남 내가 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권력의 측근이다. 이 사람을 줄을 대면은 내가 뭔가 잘 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전직 우체국장이 다 사칭을 하면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의 씁쓸한 단면인데 거꾸로 해석하면은 역시가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어떤 권력기관의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약한 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기가 일어난다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박용진 전 대변인 얼마 전에 있었던 사기 사건 중에 하나가 청와대 출신을 사칭해서 내가 이재만 비서관과 이재만 비서관인데 근데 사실은 아닌데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그 취업 좀 시켜줘봐 하고 자기가 직접 대기업에 가서 취업했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얼마나 청와대 권력이 무섭길래. 아니 근데 두 가지인데요. 왜 이런 뭐 갑질 나올 때 아까도 우리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기태 회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별거 아니야. 어떻게 어떨 때 보면요. 그리고 또 누군지 알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인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제 씁쓸한 단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권력기관들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른바 보이스피싱 혹은 뭐 이렇게 사기, 금융사기 전부 다 어디에 사칭해요? 검찰청입니다. 예. 금감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자기 돈 갖다가 바치고 속아 넘어가고 이러는데 사회가 정상화되고 보다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지면 이런 일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를 당한 사업가가 돈을 갖다 줬다는 것은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국회의원 사칭하면 실제로 사업가 도움 줄 수 있고 청와대 직원이면 실제로 사업가 뒤 봐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없습니다. 솔직하게.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민원 들어옵니다. 언론사에도 제 언론 생활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민원 들어옵니다. 언론사에 민원 들어오면 해결됩니까? 언론사는 힘이 없죠. 없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문화 중에 하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백 문화입니다. 백. 백이 있으면 모든 게 된다는 생각이 정말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아주 있는 사람까지 다 통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내가 백이었기 때문에 출세를 못하고 내가 백이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백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사업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근데 이제는 사회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일부가 있다 해서 사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백을 동원한 노력을 하다 보면 사회 계속 혼탁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김영란법은 속된 말 백 없애기 법입니다. 백 없애기 법. 뇌물 부분이 아니에요. 백을 이런 부분이 사실 뭐 1억을 주고 하지 않으면 뇌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백을 동원한 것은 맞겠다. 백 없애기법입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한번 백이란 게 통용되지 않은 사회, 백이란 건 가장 기본이 편법입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백일 되게 그 편법이
자꾸 난 배성희 변호사 말씀 중에 제일 공감하는 게 불법보다 더 나쁜 게 편법이라는 편법이다.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편법 없애는 사회, 백 없는 사회 만들어야 됩니다. 듣던 중에 생각나는 아이디어인데 김영란 전 위원장이 김영란법에서 내 이름 빼달라고 했는데 그럼 김영란법 이름을 백근절법으로 바꾸면 되겠다. 아, 예, 훌륭하십니다. 광고 보고 옵니다.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목이 좀 갑갑하고 좀 깔깔하다. 좀 먼지가 끓는 것 같다. 눈이 좀 침침하다. 이렇게 신체적 이상을 감지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이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꽉 끼어서 그랬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싹 씻겨낼 수 있는 봄비 소식이 오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미세먼지 싹 쓸어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